한류 드라마 콘텐츠를 너무 써가지고요. 결국은 그 생활형 한국 문화가 일본에게 굉장히 많이 상륙했다. 제4차 한류는 현재까지 하고 굉장히 다르다. 세대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한국을 욕하거나 한국을 멸시해온 그러한 일본 세대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퇴출당하는 그러한 그 시기가 온 거예요. 요즘 일본에서 4차 한류가 유행하고 있다. 이번에 있는 4차 한류라는 거는 뭔지, 좀 과거랑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예, 일본에서는요, 지금 4차 한류 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1차부터 3차까지는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인데, 1차부터 3차까지는 한류 드라마라든가 한류 콘텐츠, 거기에 또 K-팝 이런 것을 중심으로 3차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4차는 그러한 K-팝 한류 드라마 콘텐츠를 넘어서 가지고요. 결국은 생활형 한국 문화가 일본에게 굉장히 많이 상륙했다라는 것으로 제4차 한류는 현재까지 하고 굉장히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넘어서서 일상까지 침투해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한국 문화, 한국의 여러 가지 생활에서 한국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도 즐겨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한국의 화장품이에요. 예, 그것은 특히 K-팝 스타들의 영향이 아주 커요. K-팝 스타들을 보면 굉장히 잘 생겼고 키도 크고 그리고 특히 피부가 예쁘다. 이런 게 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영향으로 일본 사람들이 듣기에는 한국의 남성들도 좀 화장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일본에 많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K-팝 스타뿐만이 아니라 한국 남성들도 꽤 멋있다. 이런 식으로 느끼는 특히 일본의 여성들이 늘어나가지고 그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의 화장품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알고 봤더니 한국의 화장품은 저렴하지만 기능성이 아주 우수하고 상당한 다양성이죠. 그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으로 일본의 가네보라든가 시세이도라든가 아주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그거는 너무 비싸고 또 어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에서 이제 한국 화장품은 어른들도 쓸 수가 있지만 젊은 사람들도 다 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확산이 되어가지고 일본의 그러한 화장품 가게에 하나의 코너에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진열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K-팝 스타나 한류 스타처럼 아주 고운 피부 그것을 갖고 싶으면 한국 화장품이 최고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는 일본 화장품 다음은 수입 화장품 층에는 프랑스 것이 가장 제1위였거든요. 가장 많이 팔렸어요. 지금은 한국 화장품이 1위 자리를 완전히 차지했습니다. 그거랑 또 식품 이야기도 네, 맞습니다. 되게 놀랍더라고요. 일본 네네. 마트에 한국 식품 코너가 좀 산설로 생기고 있다고. 예, 맞습니다. 예, 이것도요, 아무래도 두 가지 방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한국의 음식이 많이 퍼졌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매운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세계에 나가서 일본 사람들이 볼 때 매운 것을 좋아하는 나라가 꽤 많고 그러니까 K라면, 한국의 매운 라면이 해외에서는 일본 라면으로 완전히 제치고 굉장히 많이 팔린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류 드라마를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배우들이 매운 라면을 끓여서
많이 먹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배우를 좋아하니까 나도 그냥 K라면을 한번 먹어볼까 라는 것이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그 동기가 좀 강해요. 그렇게 해서 먹어봤더니 되게 맛있더라. 근데 이 정도의 매운 것은 나도 좋아한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파스타에 타바스코라는 매운 것을 뿌려서 일본 사람들도 많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카리라이스 있잖아요. 그것도 매운 것은 굉장히 매운 게 있어요, 일본에. 그러니까 카레라이스 가게에 가면 단계로 전혀 맵지 않은 거, 그리고 최고로 매운 거, 이게 5단계 정도 차이가 있는 그런 거 일본에서도 되게 유행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게 맵다라는 것은 이것은 세계적인 브랜드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라면이 일본 라면보다 지금 일본 사람들도 한국 라면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타 김치가 유산균이 아주 우수하다라는 것도 이거는 일본의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요구르트 이상으로 유산균이 많은 것은 김치다. 한국 여성들이 왜 그렇게 많이 살쪄 있는 사람도 없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내 피부가 곱고 그것은 먼저 먹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유산균이 많은 한국 김치가 이것은 일본에서도 식탁에 빼놓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다. 등등 일본 내에서의 유튜브의 영향도 대단히 커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한국식 식품을 많이 찾는 고객들이 일본에서 많아져 가지고 그래서 일본의 마트라든가 백화점에 그러한 한국 식품 코너가 생긴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런 여러 분야에서 한국 코너가 생겼다라는 거. 이게 소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빵에서 옛날에는 효만 소족, 겸준 소족 코너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요새는 그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오히려 한국의 K컬처에 관한 책들이, K푸드에 관한 책들이 이런 것들이 그런 코너에 진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이 이런 식으로 일본 안에 문화, 특히 생활 문화로서 많이 들어가 버렸다라는 것이 4차 한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한국을 미워하거나 한국이 우리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게 돈이 안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오히려 한국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정보로 보면 이게 세계화되어 있다. 한국이 그리고 영화, 만화 영화 있었잖아요. 애니메이션. 개대혼의 영향으로 그것을 본 일본인들이 그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가 있잖아요. 역시 거기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더 세계적인 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개대혼이 이게 세계 표준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느끼는 특히 일본 젊은 세대가 늘어났다라는 것이고요. 세대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한국을 욕하거나 한국을 멸시해온 그러한 일본 세대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퇴출당하는 그러한 시기가 온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을 굉장히 좁게 본 세대 그리고 한일 관계의 역사에 있어서도 일본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난 세대가 주류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면에서 한일 간의 미래가 상당히 밝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국 트렌드가 6개월 뒤면 일본에 상륙한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일본 Z세대가 아무 어떤 편견 없이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전의 세대는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네네. 어떤 배경이나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국에 대해서 일본이 더 위에 있다라는 우월 의식을 갖는 세대는요. 80년대
90년대 초전도의 일본을 잘 아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본 경제가 세계 최고까지 갔기 때문이죠. 일본 도쿄의 땅값이 미국 전체 땅값보다 그때 비쌌습니다. 그만큼 그 일본의 버블로 붕괴되지만 한때는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한때는요. 그러니까 그때를 잘 아는 일본인들은 그때는 한국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 아니냐인데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아니에요.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일본이 선진국이었다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이게 G세대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일본은 경제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었고 반대로 한국이나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동북 대지진으로 일본은 몸살을 앓았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해서 반사능으로 일본의 미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느끼는 시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를 보낸 일본인들은요. 오히려 한류가 그때도 굉장했습니다. 그 일본에서 이미요. 2004년에 연사마 붐 교류연가를 시작해가지고 동북대지진 때는 한류 붐이 한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한국은 선진국이고 일본은 내려가는 과거의 선진국이다. 이런 것은 그 일본의 G세대에서는 산식이 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대 차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그 체험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거는 다른 이야기지만 미국에서 일본의 오타니라는 프로야구 선수가 엄청난 인기예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일본인들에게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대단히 높아요. 그런데 나이 많은 미국 사람들은 오타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세대 차이거든요. 젊은 아주 어린 미국 사람들은 오타니 매일 보니까 일본인 선수 오타니가 최고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고 그거하고 비슷해요. 일본 사람들도 K-팝, K-드라마 그리고 K-푸드, K-화장품 이런 거 쭉 봤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에 그런 게 없다. 일본 드라마 재미없고 일본 J-팝도 이제 내놓을 곳은 많이 없고 오히려 스캔들만 많다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요. 이게 내려가는 그 세력하고 부상하는 그러한 국가의 차이로서 그대로 솔직하게 일본 사람들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 차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경제적 위상의 변화에 따라서 인식이 바뀌는 게 되게 신기한데 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만큼 혹은 한국보다 더 위상이 부상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과거에는 중국어가 제2외국어라고 들었어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한국어가 그랬어요. 중국어를 제치고 네, 제2외국어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네네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국하고 비교하여서 중국은 확실하게 여러 면에서 미국을 사실상 제치고 바이오라든가 반도체도 그렇고요. 기타 첨단 산업에 있어서는 중국은 세계 최고가 사실상 됐습니다. EV 자동차만 해도요. 중국은 국가적으로 EV를 지지하고 있고 이거는 자동차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가지 공장 안에서 사용하는 기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모두 총기로 지금 바꾸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인식이 그렇게 많이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하고 대립하고 있는 나라로서 미국하고 동맹 관계에 있는 일본하고 한국에 있어서는 뉴스코리로 많이 좀
적극적으로 쓰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또 현중이라는 그러한 시위들도 있었고, 그거는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그 하나의 세력이 그러한 현준 시위라는 것을 만들어 나갔던 거죠. 네, 그러한 영향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그 중국 이상으로 한국이 일본 사람에 있어서는 친근감을 느끼는 그러한 국가가 된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역시 좀 북한하고 다르고 중국하고 다르다. 이쪽은 권위주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권위주의 세계에서도 배워야 되는 부분들은 많지만 그래도 배우지 못하게 일본의 언론이라든가 그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고 가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그 또 하나는 K 콘텐츠의 영향이죠. 이게 또 중국보다는 그 최근에는 훨씬 그 한국에 그것이 세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한국어를 배우고 직접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고 또 K-드라마 내용을 직접 이해하고 싶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요. 한국어에 능숙하면 비즈니스 기회도 늘어난다라는 자신의 캐리어의 문제하고도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영어를 쓸 줄 아는 사람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많잖아요. 그러나 일본 회사 안에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한다라고 하면 즉각 한국하고의 그러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줄세 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못하더라도 한국어를 너무 잘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한 지금 특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그냥 취미였던 한국어가 이제 한국에 유학하고 그 한국어를 정확하게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캐리어로 이용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일부 늘어나기 시작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요,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서 일본에서 2위로 올라간 그러한 배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이 AI 시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문자 중에 하나다. 네네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네, 그 일본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일본어는 논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요. 왜냐하면 일본어의 촌유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일본은 그 메이지 유신까지 그 이전까지요. 1867년까지는 봉건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굉장히 많은 작은 나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중앙에 에도마프라는 곳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각지의 문화 또 언어적인 습관라는 것이 많이 달랐어요. 물론 한국에서도 사투리가 꽤 있잖아요. 그러나 일본 사투리는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현재 일본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사실상 그 한글이라는 것은 세종대왕 시절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한국은 중앙 집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어의 면에서도 계속 그 과거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언어도 1392년 이후 상당히 통일되어 온 거예요. 한국은요. 일본은 중앙 집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일본이 언어적인 부분을 통일한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현재까지만 해도 옛날에 흔적이 남아 있어서 결국은 아주 논리적인 체계를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일본어하고 한국어의 비교이지만 일본어는 들어가기는 쉽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진다. 이곳은 각지의 역사 문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해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거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아무래도 통일되어 있었던 그러한 시기가 그 14세기 후반 이후 현재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한글은 그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배울 때 논리적이라고 느끼고요. 그래서 문장 자체가 논리적입니다. 일본은 그거 못하는 거예요. 뭐 제가 요새 많이 더 느껴요. 제가 뭐 일본말하고 한국말 그리고 영어도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어보다 영어가 더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영어 이상으로 아마도 한국어가 논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순의 차이는 있지만요. 어순은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 언어 전체를 볼 때 한국어나 일본어는 어순이 같잖아요. 근데 이러한 어순을 갖고 있는 세계 언어는 그 세계적으로 47%예요. 그런데 영어나 중국어의 어순 그것을 갖고 있는 그 세계적인 언어는 전체 4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그 오히려 일본이나 한국에 똑같은 그거하고 같은 어순을 갖고 있는 언어가 오히려 많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계속 한글을 많이 배우자라는 나라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요 영어권이 세계를 주도했기 때문에 마치 영어의 어순이 세계적인 어순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도 뭐 어순이 영어하고 비슷하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중국어가 세계적인 확산이라기보다 중국 자체가 크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곳이고요. 그러나 각 나라를 보면 굉장히 많은 언어가 있잖아요. 그중 47%가 한국과 어순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한글을 배우기 시작할 인구는 세계적으로는 그 아무래도 한국 쪽에 어순을 갖고 있는 그러한 언어의 나라의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금방 오지는 않겠지만 10년, 20년 후에 그 한글의 위상은 굉장히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그리고 이거 논리적이다 라고 하여서 뭐 과학적인 그 논문의 언어로 많이 쓰이게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